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체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 일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On June 30th, my sister decided to make the only correct choices in episode 1 of season 1 of The Walking Dead games, and for that her face will be mutilated further than necessary. I am the chosen one, chosen by Clementine. I am guided, as Christians are guided by Jesus Christ. 제가 자막을 달아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실 전 처음에 이 영상을 볼 때 일단 모자가 유치원 모자 같이 생겨서 너무 안 어울린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워킹 데드? 클레멘타인?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니콜라스 프로스퍼입니다. 05년생으로 당시 19살이었어요. 니콜라스는 이 영상을 SNS에 올리기 1시간 전 자신의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을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줄리아나 팔콘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 셋의 딸 하나였는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니콜라스, 카일, 그리고 막내 지젤입니다. 막내딸 지젤이 태어났을 때 카일은 4살, 니콜라스는 7살이었어요. 남편 레이몬드 프로스퍼까지 이 5명의 가족은 영국 잉글랜드 루턴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뜻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지젤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빠가 키우게 됐고 줄리아나가 혼자서 3명의 아이들을 모두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 레이몬드는 이혼을 했지만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애들을 만났고요. 육아를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적인 주 양육자는 줄리아나였어요. 애들 셋을 혼자 키우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줄리아나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풀타임으로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봉사활동까지 열심히 했어요. 갬블걸스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가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그런 봉사단체예요.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환자들도 돌보고 빠듯한 살림에도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모금도 하고 정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줄리아나에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니콜라스였어요. 니콜라스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집에서도 별 말도 없고 그랬는데 얘가 학교에서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딱히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해. 지능은 평범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단순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건 사람의 특성이니까. 근데 니콜라스는 사람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혹시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니콜라스의 미래를 위해서 증상이 의심이 되니까 얘기를 했던 거죠. 줄리아나랑 레이몬드도 학교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부모님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지역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팀에 니콜라스를 의뢰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니콜라스 본인이 강력하게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니콜라스가 7, 8살 어린애도 아니고 몸도 머리도 다 커져서 한창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완강히 거부를 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상담을 받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잘 될 리도 없고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진단을 받지 못했어요. 날이 갈수록 니콜라스의 상태는 좀 더 심해졌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영국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GCSE라는 시험을 치르거든요. 내신은 아닌데 대학에 갈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성적에 따라서 더 높은 단계 시험인 A레벨을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 니콜라스의 수업 태도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더 불성실해졌고 다른 친구들이나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점점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못했죠. 부모님은 그래도 어떻게든 학교는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 6학년은 꼭 다녀야 돼. 학교 그만두는 거 그건 절대 안 돼. 무조건 나가. 하지만 결국 2023년 3월에 니콜라스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퇴학을 당했어요. 이후에 뭐 다른 학교를 다녔냐?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니콜라스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했으니까요. 이제 근데 가야 될 곳도 없어졌으니까 완전 자기 세상이지. 더 집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는 그 순간까지 니콜라스는 거의 뭐 온라인 세상에만 몰두했어요. 가족들과도 점점 소통을 이제 더 안 하게 됐어요. 저 방에 처박혀 있는 아들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줄리아나는 밖에서 걱정만 할 뿐 도통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사실 그 나이 때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컴퓨터만 하고 조금 익숙한 얘기긴 해요. 근데 좀 정도가 많이 심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뭔가 낯선 소리를 들었어요. 펑 하는. 줄리아나는 잠이 달아나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침실에서 나와서 소리가 난 니콜라스의 방으로 향했어요. 근데 니콜라스가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총 이리 내놓으라고. 아들을 다그치고 좀 저지를 하려는데 니콜라스는 정말 무정하게도 그런 줄리아나의 머리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쓰러진 줄리아나의 다리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놨어요. 제목은 가족을 죽이는 방법. 이게 소설책인데 실제로 이 책의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계획적으로 죽이는 그런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낸 책이에요. 뭐 내용은 다 건너뛰고 가족을 살해한 주인공은 전혀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그런 책을 엄마 시신 위에 올려놓은 거야. 총소리가 여러 번 들리니까 이제 여동생 지젤도 잠에서 깼어요. 13살이에요, 이 아이는. 일어나서 이제 안경을 쓰고 무슨 일인지 나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 총구가 이번엔 지젤을 향합니다. 뒤통수를 스쳐가는 그 총알 소리에 놀란 지젤은 거실로 막 달아났어요. 도망쳐서 어딘가로 몸을 숨기려고 했죠. 하지만 니콜라스는 그런 지젤을 끝까지 쫓아가서 오른쪽 눈에 대고 또다시 총을 발사합니다. 이 집에 남은 게 누구예요? 남동생 카일이죠. 깨서 이 사태를 파악하고 막 부엌으로 가서 칼을 일단 집었어요. 나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총이랑 칼의 싸움이에요. 거기다가 카일이 니콜라스보다 3살이나 어리고요. 좀 거리가 있을 때 니콜라스가 카일에게 총을 쐈습니다. 니콜라스가 이때 들고 있었던 게 산탄총이에요. 이 산탄총은 사거리가 그렇게 긴 총이 아니라서 가슴 쪽에 총을 맞긴 했지만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이 총이 이렇게 탄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그 작은 구슬들이 엄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을 빵 쏘면 여기 안에 있던 구슬들이 팡 하고 이제 터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중에 일부를 맞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카일에게 다가가서 니콜라스는 칼로 그를 찌르고 베기 시작합니다. 무려 100번이 넘게요. 칼이 폐를 관통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카일은 진짜 살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복도를 따라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동생의 머리에 대고 니콜라스는 총을 발사했어요. 그렇게 이 집에 있던 4명 중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피가 난자 있고 여기저기에 피 묻은 손자국들이 가득했어요. 니콜라스는 고요해진 집을 빠져나갑니다. 여전히 총과 총알, 칼을 소지한 채로요. 왜 밖으로 나갔냐?
니콜라스는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인 세인트 조셉 초등학교로 가서 아이들에게 총을 마구잡이로 쏴서 학살하려고 했거든요. 그 초등학교가 걸어서 10분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쪽으로 향하던 니콜라스는 누군가 신고를 한 건지 경찰차들이 막 자기 집 쪽으로 향하는 걸 발견했고 가다 말고 근처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 숨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업로드한 거예요. 그 영상 다시 보여드리면서 이번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On June 30th, my sister decided to make the only correct choices in episode 1 of season 1 of The Walking Dead games, and for that her face will be mutilated further than necessary. 여동생이 6월 30일에 워킹데드라는 게임에서 어떤 선택지를 골랐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여동생의 얼굴이 필요 이상으로 훼손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 also recall a video by Living Echoes on YouTube. Best of Lee and Clementine, Definitive Edition. It was a compilation. And he decided to kill Larry in front of Clementine. And then I later learned he decided to kill the St. John's in front of Clementine. 유튜브에서 그 게임의 주인공인 리와 클레멘타인이라는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 베스트 씬 모음. 약간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주인공이 그 어린 소녀 클레멘타인 앞에서 렐이라는 사람과 세인트 존 가족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예요. I am the chosen one, chosen by Clementine. I am guided as Christians are guided by Jesus Christ. And there will be no more killings of Larrys in front of Clementine, no more killings of St. John's in front of Clementine, and overall Clementine's content will be preserved, maximised. That's the message I want to give out.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다 게임 얘기였다는 거죠. 게임 선택지에 대한 얘기. 자기가 클레멘타인한테 뭐 선택을 받았다? 게임 캐릭터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완전 이상한 망상이 사로잡힌 거죠. 그대로 2시간 동안 덤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 니콜라스는 생각했어요. 9시는 돼야지 애들이 등교를 해서 내가 총을 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경찰이 다 이렇게 포진을 해 있네. 그럼 애들도 등교 중지가 되지 않을까? 내가 9시까지 여기서 버티다가 학교까지 가서 총질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막 굴려보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7시 55분. 니콜라스는 제 발로 덤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지나가는 경찰차한테 손을 흔들어서 세우고 손을 이렇게 들고 항복 자세로 경찰차 앞으로 향합니다. 경찰은 그렇게 옷이랑 안경, 손에 피를 잔뜩 묻히고 있는 니콜라스를 체포했어요. 체포 당시에도 총에는 2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고 무려 33발의 탄약이 그가 숨어 있었던 곳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완전 미친놈이죠. 대체 집에 처박혀서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사달을 낸 건지 니콜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니콜라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적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컴퓨터에만 좀 관심이 많은 조금 특이한 너드, 괴짜 이런 이미지였죠.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적긴 하지만 어울리는 친구가 있기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점 더 그 고립이 심화가 됐던 거예요. 학교 생활 자체에도 아예 흥미를 잃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상호작용에 아예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해서 그렇지 딱히 뭐 학교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분명히 엄마도 학교를 막 무조건 나가라고까진 안 했겠지. GCSE 시험 이후 퇴학당하기 전까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계속 가라고 하는 엄마에 대해서 니콜라스는 분노를 느꼈어요. 속으로 감정을 계속 쌓은 거죠.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만 해. 퇴학당한 다음에 집에만 있으니까 줄리아나가 헬스장에라도 가라, 운동해라,
그리고 너 이제 대학 진학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줄리아나는 얘가 진짜 완전 사회에서 고립돼서 히키코모리가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인즈버리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2달도 못 갔어요. 동료들이랑 잘 못 지내는 건 당연하고 스스로 일할 생각이 없으니까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겠죠. 마트에서도 해고를 당했어요. 이제 니콜라스의 세상에는 니콜라스와 컴퓨터만이 남았어요. 오직 온라인 사람들이랑만 소통하고 그 안에 완전 몰두하게 됩니다. 특히나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변태적인 것이에요. 니콜라스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2012년 미국 버지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서 20명의 초등학생과 6명의 교직원을 죽인 애덤 렌자였습니다. 애덤 렌자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게임과 폭력, 총기에 집착했던 범죄자였어요. 저 지금 니콜라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죠. 애덤 렌자는 미국의 총격 사건이 많다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일단 희생자가 너무 많고 특히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애덤 렌자는 사건 당일에 자기 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뒤에 차를 타고 초등학교로 가서 총을 난사한 다음 총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랑 어린 시절 성격적 특성이 맞아서일까요? 니콜라스는 애덤 렌자를 엄청 동경했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죽어서 유명해질 거야. 니콜라스도 사건 당일에 엄마 줄리아나를 제일 먼저 죽였죠. 니콜라스의 목표는 애덤 렌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서 더욱더 유명해지는 거였어요. 무슨 경쟁하듯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사망자가 33명이에요. 니콜라스는 그걸 능가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표치를 34명으로 정했습니다. 그 범인보다는 최소 1명은 더 죽이려고.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총기 난사범으로 불리는 거,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세인트 조셉 가톨릭 초등학교를 공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딱히 그 학교에 뭔가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보냈던 시간들이 불행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다녀봤으니까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집에서 걸어갈 만큼 가까우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2023년 9월 13일 딱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니콜라스는 그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학교 시간표랑 애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직원들과 아이들의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직접 학교에 가서 사전 답사도 하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도면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모두 죽여라. 이런 메모까지 남깁니다.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니콜라스가 온라인에서 찾아보던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니콜라스는 페도필리아이자 네크로필리아였어요. 소아성애자에다 시체성애자였던 거죠. 진짜 토나와. 니콜라스는 아동 성착취물을 즐겨 시청했어요. 실제로 그런 범죄 영상과 이미지를 200건 이상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앞서 워킹데드 게임의 클레멘타인한테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 어린 소녀 캐릭터를 단순히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캐릭터 또한 성적 대상으로 봤어요. 클레멘타인으로 만든 포르노물, 그걸 즐겨봤고 범행 전날조차도 인터넷으로 그걸 또 검색해서 봅니다. 이런 걸 즐기는 변태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니콜라스는 전 트위터 X에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아동 성애자 그룹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죽는 사고 영상이나 범죄 영상, 재난 영상 그런 걸 공유하는 커뮤니티에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애초에 제로인데 거기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려고 가입하진 않았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가는 잔인한 영상들을 즐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조차 니콜라스는 추방당했습니다. 왜냐? 시체성애와 아동성애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성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병이고 범죄예요. 시체성애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여러 번 검색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워킹데드가 좀비가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 자체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는 완전 갓겜으로 불려요. 이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킹데드에는 아무런 잘못도 유감도 없습니다. 좀비가 나오는 게임에 어린이 캐릭터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딱 니콜라스가 뭘 좋아했을지 감이 오죠. 우리는 어른이니까 각자 생각하도록 해요. 어른이 아니시면 생각하지 마세요. 니콜라스는 처음부터 가족을 먼저 죽이고 초등학교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모두 잠든 사이에 빠른 시간 안에 죽이려고 했었대요. 그리고요, 여동생 지젤의 시신을 식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방 안, 네모난 공간 안에서 이 모든 끔찍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 4월에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노란색 모자와 옷, 노란 밑창의 신발까지 풀세트로 범행 복장을 준비합니다. 이게 일부러 이런 복장을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독특한 복장이랑 컬러를 정한 거지. 그리고 나무 음악대를 들고 총을 쏘듯이 움직이면서 예행 연습까지 합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6월에는 한 여성한테 연락을 취했거든요. 바로 애덤 렌자 사건으로 희생된 당시 6살밖에 되지 않았었던 그 아이의 엄마한테요. 가명을 사용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다는데 실제로 연락까지 닿았는진 모르겠어요. 거기까진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마음의 준비 됐고 계획은 다 구상했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진짜 총을 구해야죠. 근데 영국에서는 총을 구매하려면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경찰이 발급하는 거고 당연히 조건이 까다롭죠. 18살 이상이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사냥이 됐든 뭐가 됐든 또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이력과 범죄 경력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또 가족이 아닌 최소 2년 이상 이 신청자를 알고 지낸 추천자도 필요하고요. 니콜라스가 뭐 정식으로 자폐증을 진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병력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됐을 순 있었겠지만 마지막 거, 추천인이 없었겠죠. 누가 보증을 해주겠어요. 니콜라스는 이 총기 소지 허가증을 위조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디서 산 게 아니라 집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수제야, 수제. 그런데 이거 사진 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처럼 이런저런 위조 방지가 되어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종이더라고요. 뭐 워터마크 정도 있는데 근데 요즘 같은 시대면 뭐 포토샵이나 AI 같은 거 좀 이용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2024년 8월에 총기 판매 사이트 판매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한 명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니콜라스가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이 총을 100만 원에 판다고 했어. 그런데 200만 원을 부른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 좀 찝찝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총기 소지 허가증을 봤는데 뭔가 수상해. 냄새를 맡은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이 거래를 거부했어요. 니콜라스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완벽한 위조 허가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탄탄하게 짰어요. 자기가 클레이 사격 매니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지어내서 그래서 총을 사려고 한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한 거지. 원래 다른 날에 만나기로 했었다가 그 판매자 사정으로 조금 만나는 날이 미뤄졌고요. 결국 9월 12일 오전에 그 판매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니콜라스는 12구경의 니코 더블배럴 샷건과 탄약 100발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약속이 12일이었을까요? 다음 날이
딱 13일의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게 서양에서는 불길한 날이잖아요. 딱 그 날짜에 맞추려고 일부러 그날 거래 약속을 잡은 거예요. 니콜라스는 13일의 금요일의 날씨는 어떨지 그것까지 미리 알아놨어요. 판매자와 만난 니콜라스는 아무런 마찰도 없이 무난하게 총과 탄약을 손에 넣었어요. 당시에 그 판매자가 봤을 때 니콜라스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말도 잘했대요. 그냥 정말 완전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대요. 총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잘 아는 그냥 평범한 애호가로 보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게 니콜라스는 선택적으로 자기의 사회성을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안 한 거지. 굳이 하고 싶지가 않았으니까. 이제 구매한 총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택배기사님이랑 마주쳐요. 이거 보시면 웃으면서 인사도 나누고 기사님이 층도 눌러줘요. 집에서 페도필리아, 네크로필리아 검색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니콜라스는 그해 여름에 노르웨이에서 77명을 살해한 안데러스 비브레이비크와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전직 경찰 크리스토퍼 도너의 선언문들도 구해놨어요. 일단 이 내용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특히나 비브레이비크의 선언문은 1500페이지가 넘거든요. 공부하긴 싫었으면서 그건 또 열심히 읽었나 봐. 총을 사와서 집으로 돌아온 니콜라스는 다시 그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합니다. 목에 총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찾아봤어요. 자기도 그 램자처럼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평소처럼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변태적인 영상과 애니를 밤새도록 시청합니다. 13일의 금요일 오전 4시 42분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사진을 마지막으로 찾아본 다음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총을 장전하고 방에 있던 곰인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빵! 시범 사격을 한 거예요. 인형에 대고 쏘면 소리가 별로 안 클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이 소리에 줄리아나가 깨서 복도로 걸어 나왔고 이후에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다행히 총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이 5시 반쯤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은 6시가 조금 넘어서 니콜라스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총상과 칼에 의한 자상을 입고 사망한 3명의 가족이 그렇게 발견되었어요. 경찰들도 충격을 받을 만큼 그 현장이 너무 참혹했대요. 범인이 현장을 벗어난 걸 발견한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요. 7시 55분,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니콜라스를 체포했습니다. 니콜라스는 태연했어요. 태연하다 못해서 아주 가벼운 태도였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충격이나 괴로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체포되면서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Okay,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later on in court. Anything you do say may be given as evidence. What road are we on? Birmingham Road. It's not murder. Yes, we've got a male here. He's presented himself to us. Can we just get another unit? 그리고 주변 학교들의 락다운이 실시됐는지 경찰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총을 어디에 숨겼는지 이야기했어요. 니콜라스는 그 경찰차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칼만 몸에 지니고 있었고 총은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나오면서 그 덤불 속에 다 버리고 나왔어요.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서 그걸 다 회수를 했는데 핸드폰이 2대가 발견이 됐어요. 니콜라스는 경찰에게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저기 제가 만든 가짜 총기 허가서 혹시 보셨어요? 너무 이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 하지만 경찰서로 이송이 돼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니콜라스는 모든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뭘 묻든 다 no comment, no comment 이렇게 무슨 기계처럼 반복해요. Nicholas, we've explained what you've been arrested on suspicion of, okay, and what you said after. We'd like you to tell us about any involvement that you have had with the deaths of Juliana Falcon, Kyle Prosper and Giselle Prosper. We'd like to tell you about any involvement that you've had with them at all in
their murders? No comments. Did you kill them? No comments. Obviously, it's a fact that, you know, they're dead now. Okay, so that's why we're here talking about it. Are you aware of that? No comments. Do you want to tell me about your background? No comments. About where you live? No comments. Tell me about your family? No comments. Tell me about any friends you have? No comments. No comments. 하지만 이후에 이제 감옥에 구금되고 나서 정신감정을 받는 동안에 의료진들에게 범행 동기와 자기의 계획들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족을 싫어한 게 아니었고 오로지 유명해지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자기의 그 범행을 막 자랑하듯이 얘기했고요. 또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 더 많이 주겠어야 되는데 아쉽다. 9월 12일에 그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자를 만났을 때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이번엔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요. 그 웃는 얼굴 밑에는 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판매자도 뭔가 느껴서 이제 안 팔려고 했으면 진짜 큰일이 났을 수도 있어요. 니콜라스는 마지막에 그 핸드폰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트위터에 있는 내 페도필리아 친구들이 체포될까봐 그들을 보호하려고 핸드폰을 파기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니콜라스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감 생활에 잘 적응해서 잘 지내는 걸로 보였어요. 이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니콜라스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원래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갇혀있는 생활에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원래도 자기 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특성상 계획이 틀어지면 그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니콜라스가 그날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초등학생들이 아직 등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쏘지 않고 그냥 계획을 포기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의사가 만약에 나중에 석방된다면 또 다른 학살을 시도할 거냐고 물어보니까요. 니콜라스는 그건 경찰이 할 일이죠. 제가 무기를 구하지 못하게 막는 거요. 라고 답했어요. 안 할 거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계획대로 안 흘러갔으니까 대량 학살까지 못한 거지 니콜라스는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진짜 절대 다시는 사회로 나가선 안 되는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뭐 살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자기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유죄를 애초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은 따로 열리지 않았고요. 바로 선고 공판이 시작되었어요. 변호인은 니콜라스가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청년이란 점을 이야기하면서 유죄를 인정을 했고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점, 그 전에 진단받지 않았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실제로는 앓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감형을 해줄 걸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 구금된 이후에 전문의는 니콜라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그 증상들을 보인다고 판단을 했어요. 변호인은 니콜라스가 인터넷 세계에 빠져들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졌고 상상 속 세계가 현실로 팍 터져나와서 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판에서 그의 아버지 레이몬드 프로스퍼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의 상실의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영혼의 일부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전 아내랑 두 자녀를 한 번에 잃었는데 그 범인이 또 자기 자식인 거잖아요. 가족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지. 선고 공판 전에 첫 법정이 열렸을 때 레이몬드는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알았지? 라면서 소리치며 울었어요. 잘못이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피해자의 유족이자 이 범죄자의 아버지가 된 그 입장을 헤아릴 순 없겠죠. 줄리아나의 친구들은 줄리아나가 4명의 아이를 둔 강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였다며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절대적인 세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16살이었던 카일은 학교에서 늘 친절하고 재밌는 아이였어요. 13살이었던 지젤은 참 배려심도 많고 따뜻한 소녀였습니다. 다음 날
이제 판결문을 읽는 일만 남았어요. 최종 선고를 앞두고 다시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게 잠깐 연기가 됐어요. 니콜라스가 나 선고 공판 안 갈래 라고 한 거예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법원은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니콜라스는 법정에 들어와서 자기 이름만 이렇게 흘끗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선고를 위해서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다 무시한 채로 계속 이렇게 바닥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이제 판결을 시작했어요. 오늘 당신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당신을 데려와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당신은 여기 있고 싶지 않겠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하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고를 듣는 것은 당신의 피해자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원래 영국 법은 21세 미만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었는데 202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8세에서 20세의 범죄자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니콜라스의 종신형을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니콜라스는 겨우 4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니콜라스가 유죄를 인정했고 사건 당시 18살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래요. 판사는 니콜라스가 평생 9to5의 그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것을 선호해서 선택했고 법이나 살인의 도덕적인 잘못을 몰랐던 게 아니라 단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체가 폭력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부모님의 이혼으로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감정이 결여됐다?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도 니콜라스가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이 대량 학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으면서 겨우 49년형을 선고한 거예요. 니콜라스는 이 모든 판결을 묵묵하게 듣다가 감정 없는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아버지 레이몬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저만 이렇게 판결의 황당함을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영국 하원 의원인 키어런 뮬라는 이 나라에서 대체 종신형을 선고받으려면 정확히 무슨 짓을 해야 됩니까? 이번 사건은 두 자녀의 살해를 포함한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종신형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왜 존재하는 거죠? 라고 니콜라스에 대한 낮은 형량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법무장관에게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민 누구든 형사법원에서 선고된 중대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직접 항소법원에 회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원 의원이라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2025년 4월 16일 영국 법무장관이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니콜라스 프로스퍼의 형은 재심의 대상으로 공식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최종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죠.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건은 정말 알아보면서도 좀 많이 괴로웠어요. 저는 항상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이야기 외에는 별로 이렇게 공개된 게 없더라고요. 사망한 피해자들의 평안과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봐요.